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영준입니다. 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남의 편 남편, 왜 남편은 남의 편이 될까, 요 이야기를 쭉 다뤄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반쪽만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반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여성들, 결혼 연차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편이 속았다 또는 속았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던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말이라면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남자가 되는 이 희한한 사실, 이 못된 습성, 그렇게 몇 번의 배신을 당한 아이들은 복수의 칼을 준비하거나 일찌감치 체념 모드로 전환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이 뭔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대놓고 막 박절하게 대하고 뭘 잘해주지도 않고 막 거절하고 응해주지도 않고 흔쾌히 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들은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죠. 어찌되었든 남자는 아내가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흔히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었던 이 남편의 속성은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다만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유지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른 여성들은 남편의 그런 속성을 보고 그런 남자와 결혼한 나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참 좋겠다고, 자상한 남편이더라고, 인정이 많고 배려가 많고 세심한 남편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사는 나는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 푸념을 열어놓으면 이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일축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자, 그럴 땐 속상해 하지 말고 그냥 뭐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좋아 보이면 데리고 가서 살아봐라 어떤지. 어떤 여자분은요, 요 말할 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좋아 보이면 데리고 가서 살아. 내가 그냥 보너스로 무대부 시어머니하고 얄미워 죽겠는 시누이를 그냥 보너스로 첨가해 줄게. 자, 우리가 부부가 된다고 할 때요, 그 기존점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피차 혼인하기로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이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둘이서 예식을 거쳐서 부부가 됐습니다. 아직 한 달 이내의 기간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자,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명백한 부부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의식, 즉 리추얼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에서는 이 주례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든지, 요즘은 본인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들고 서약을 하든지, 어쨌든 혼인 서약 시간이 들어있죠. 아마 이 혼인 서약의 내용을 보면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기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대조되고 대꾸를 이루는 상황들을 항상 나열을 하죠.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젊을 때나 나이 들 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뭐 등등 이렇게 대조가 되는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를 묻습니다. 즉, 이 감정에 이끌린 사랑을 묻기보다 의지를 동반한 사랑을 묻고 있는 과정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지금까지 좋은 면만 보고 있었던 그 관점에서 보이지 않은 그 이면까지 사랑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루를 얘기할 때 우리는 낮과 밤을 합한 단위를 지칭하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하지 같은 때도 있고, 낮이 짧고 밤이 긴 동지 같은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은 사람도 있고 단점이 많고 장점이 적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그래도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합해서 그 사람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듯이 낮과 밤이 길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합해져야 하루가 되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하기 전에는 낮의 영역을 보고 서로가 만나는 거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는 뜻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역, 밤의 영역까지를 내가 다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이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낮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펄소나, 페르조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이라는 뜻이 되죠. 이 고대 히랍에서 이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나갈 때 가면을 쓰고 나갔더라. 이걸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우리나라 하회탈처럼 그 탈 이름에 각각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탈을 썼는가에 따라서 내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발달된 페르소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리나 본분, 역할, 사회적 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행동 유형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발달된 남자는 예의 바른 남자가 되고 집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고 완벽한 결혼 상대자로 비추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와 게다가 조각 같은 외모와 몸매까지 부드러운 표정과 말씨, 태도, 친절, 유머, 재능, 카리스마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밤에 해당되는 부분을요, 섀도우란 말을 씁니다.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에게는 사실 이 섀도우란 말보다 콤플렉스란 말로 훨씬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해서 콤플렉스고 남들에게 가리고 싶은 부분을 콤플렉스라고 지칭을 하죠. 이를테면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 외모에 자신이 없다,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다, 학력이 짧은 것에 대해서 늘 불편해하고 있고 누군가 그 학력 얘기를 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융은요, 이 섀도우의 빛을 비춰주는 것, 즉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적 건강이 더해지게 돼 있고 이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단계로 가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섀도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컴플렉스도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 대부분의 부부가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는 채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죽더라.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사는 거고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고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길러야 되니까 사는 거고 그렇게 살긴 살아가지만 사실은 결혼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결혼이니까 이 무의식적 결혼에서 무자, 없을 무자를 무자라듯이 확 자르면 의식적 결혼이 되죠. 즉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피차 합의와 피차 협상과 피차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이 낮과 밤이 하루에 해당되듯이 페르소나와 이 섀도우는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강한 햇빛이 있을 때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수록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은 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페르소나는 대외용, 현관문을 나갔을 때 쓰는 인격이고 집에 들어오면 그 가면을 벗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일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고 가정이란 부부란 그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고 그게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고 또 내가 상대방의 그 컴플렉스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부끄러움의 요소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줄 대상이 되는
이걸 그림자의 인식과 수용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부분을 받아주게 되면 그 보이지 않았던 영역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완벽한 남자인데 나에게는 완전히 벽이 되는 이 남자의 속성. 자, 이런 경우는 남자가 자신의 반쪽을, 즉 그림자, 콤플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내에게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 속에는 본인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아내의 태도가 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공개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딱딱하고 너무 강압적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죠. 자, 실제로 심리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회피하고 도망가고 감추고 숨는 이 부분들은 이 여성들이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쇄도, 즉 이 콤플렉스 영역을 받아주는 것은 아내들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탐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인식하고 수용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외부에서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내어 보일 때,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그 부분의 이면을 볼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준도 낮고 더럽고 냄새나고 소심하고 치사하고 연약해 보인 남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여자에게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대명사로 계속 비춰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콤플렉스를 수용하려면 자신의 콤플렉스도 수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콤플렉스도 수용할 줄 알려면 본인의 내적 수준, 심리적 건강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산 사람의 한 모델 중에 하나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아내 엘리너일 겁니다. 자, 이 영부인은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늘 얼굴 표정이 밝았다. 긍정의 화신이었다. 가난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만큼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부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 이 빈곤층, 여성, 어린이 등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과 이 복지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하죠. 자녀가 6명 있었는데 그 6자녀 중 한 자녀를 잃었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죠. 자, 인생 말년에 황혼기 부부가 되었을 때 이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휠체어 연생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휠체어를 늘 밀어주면서 남편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하죠. 자, 그런 게 늘 못내 미안했던 루즈벨트가 이렇게 한번 물었답니다. 자, 내가 이렇게 2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오? 자, 그러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남의 편, 왜 남편이 남의 편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었고요. 그러면 그 남의 편 남편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를